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하나 키워 사람 만들겠다고. 온갖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제 인생에 아내가 생겼다는 사실은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벌어 혼자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제 삶엔 단단한 마음과 전략이라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껴 모아 아들에게 조금씩 도와준 돈,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하며 모은 적금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 며느리의 지나친 새 물건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것 같은 가방이 며칠 뒤면 새 옷과 함께 자리를 바꾸고 있었고 화장대에는 보지 못한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저럴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말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그 말투가 어쩐지 부자연스럽다는 걸 깨닫는 데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녁상을 차리며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진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한두 숟가락 뜨다 말곤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와이프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차가운 바람이 든 것처럼 식었습니다. 아들 방에서 내려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카페, 옷, 식사, 그리고 하루 간격으로 찍힌 결제 내역들. 아들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했고 그 태연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아오며 쌓아온 감정의 촉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뭔가 더 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점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허둥지둥 휴대폰을 뒤로 감추었고 방 안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물어보면 아, 친구예요. 늘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말 뒤에 억지로 감춰둔 낯선 분위기, 설명되지 않는 기운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 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앉아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공동적금에서 3천만 원이 빠졌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단숨에 내려쳤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적금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다니.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미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친정엄마 수술비였다고. 하지만 친정어머니께 여쭤보니 그런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머릿속이 아파오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새 물건들, 밤늦게 들어오던 시간들, 휴대폰을 숨기던 모습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표정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얼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캐리어를 방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깊은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지출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사라진 3천만 원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가출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폭풍의 예고편이었다는 것. 며느리가 짐을 끌고 나간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물건이 사라진 공간은 텅 빈 자리를 드러내며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만 들리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차려둔 밥은 거의 뜨지도 못하고 식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며느리에게 연락은 해봤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도 꺼놓고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마치 허공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의 식탁을 무겁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혹시 무슨 큰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행동 이미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난 지 오래였던 게 아닐까. 며칠 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직접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한 문장은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걸었던 모든 끈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차갑게 스며들어오는 현실이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은 결국 은행에서 적금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니길.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말문이 막힌 듯한 긴 침묵. 어머니 적금이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이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 적금 계좌 피고인의 단독 인출 3천만 원. 인출 용도 주거 계약금.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덧붙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주소가 우리 둘이 살던 집 근처가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듣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들, 그 안에서 비죽비죽 튀어나오던 거짓말들, 감췄던 전화통화들. 모든 퍼즐이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걸 너 혼자 본 거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까지 알아봤대요. 그 남자와 같이 살 준비를 이미 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어깨 위로 내려앉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 아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제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까지 기만을 했단 말인가. 그동안 그녀가 했던 행동들, 무시했던 말투, 이유 없이 짜증을 내던 순간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눈앞에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다. 너는 사랑을 줬고 신뢰를 줬다. 그걸 저버린 쪽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며느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서류가 우리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심함. 정서적 학대. 결혼 생활 유지 불가.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니?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핑계예요. 본인 유책을 감추려고. 그날 저녁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진실로도. 그 결심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가 온전히 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 뒤에서 어머니인 제가 흔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 자리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아있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저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덧붙인 문장은 제 영혼을 찢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절반은 제 몫이잖아요. 그것만 받고 나가면 돼요. 그녀가 우리 가족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공동 적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입니다. 또한 혼인 관계 유지 중 타 남성과 주거 준비를 한 것은 명백한 귀책 사유입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 가족을 짓밟아 놓았던 그녀의 거짓말과 행동을 모두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 하지만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폭풍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내뱉은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꼭 쥐고 버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가족이 알지 못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그녀의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늘 늦게 들어와도 그저 일이 많겠거니 피곤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가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모든 행동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진실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믿음을 이용해 부부의 공동 적금 3천만 원을 혼자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친정 엄마 수술비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수술 빌빌은 없었고 도와줬다는 영수증도 없었고 친정에 전화해보니 그런 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을 쓴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주변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조심스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늦게 들어온 이유, 새 옷과 가방이 집으로 들어온 이유, 카드값이 아들의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온 이유. 그 모든 질문의 답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난 그 남자는 아들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대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하고 웃는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업무를 핑계 삼아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술자리, 회식, 업무 협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만의 약속이 늘어났고 둘만의 사진이 늘어났습니다. 아들의 지인이 그 모습을 봤다고 말해주기까지. 저는 그런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내 아들 가정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 중 며느리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삭제된 줄 알았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자료를 보고 말 그대로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남편에게 짓던 웃음보다 훨씬 더 환한 얼굴로 그 남자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입술을 내밀며 장난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보고 있을 때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큰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불륜 남자가 이미 며느리를 버린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톡 기록을 보면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 혼자 알아서 해. 집 문제는 내가 처리해. 그런 메시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미 버림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절박하게 아들의 돈을 챙기려 했던 겁니다. 법정에서 절반은 제 몫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그 표정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뿐이었으니까. 그 남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미 모두 버림받은 거였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제 앞에서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파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다. 사람 잘못 본 죄밖에 없다. 제 말에 아들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우린 진실을 마주했고 이제는 법만이 그 진실을 바로 세워줄 차례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자. 진실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건 남편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었다는 걸. 그녀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법정 출석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돌덩이를 문질러 삼키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숟가락을 몇 번 떠보다 그대로 내려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말을 삼켰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입술이 굳어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어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원에서조차 뻔뻔스레 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은 더 아파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지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 앞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 무언가 무거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끝까지 가자. 너 혼자 이 싸움 하는 거 아니니까. 아들은 제 손을 잠시 잡더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짐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이미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어깨는 다소 들뜬 듯 마치 오늘 무언가를 증명해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쥐고 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까? 며느리는 잘 들리라고 하는 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대로? 그녀가 말한 사실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새 집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 남편의 동의 없이 공동 적금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돈을 절반이라도 챙겨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판사는 먼저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들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담담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가정 하나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리게 저려왔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다니.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부서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놀랍도록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뿐. 남편이 몰랐던 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는지 때문이에요. 그 말에 법정 안에서 숨죽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울음을 삼켜가며 멍해진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베푼 마음은 저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적금을 임해 인출하였으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명백한 귀책 사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며느리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유지 중 제3자와의 주거 준비를 한 정황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며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급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권리가 있잖아요. 혼자 준비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죠?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만 판사는 더 이상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본 며느리의 모습 중 가장 초라한 모습이 그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꾹 참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끝났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이제 모두에게 증명됐잖니.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아주 고요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눌려있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희미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짓눌렀던 억울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서로 지키는 거다. 그게 가족이다. 그날 무너진 건 며느리의 거짓말이었지만 다시 세워진 건 저와 아들이 서로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법원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우리 가족을 울리는 사람은 우리 곁에 들이지 않겠다. 법정을 나서던 그 순간 아들의 걸음은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이의 손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그것만으로도 지난 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 거죠,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그러나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갑자기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상처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문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보다 더 넓고 든든하던 어깨가 이제는 세월의 바람에 젖은 나뭇가지처럼 한껏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평생 믿어왔던 문장이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짚고 있어야 할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오랜 전장의 흔적처럼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냄새도 TV 소리도 없이 아들은 식탁에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앞에 따뜻한 차 한 잔만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잔인함 사이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 조용히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사람을 믿는 거다. 그게 바보가 아니라 너의 진심이었던 거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버텨온 세상의 무게를 이 아이가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회사를 쉬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들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죽은 나무가지에도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문득 제가 해야 할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면 된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너를 다시 웃게 해주는 일이 생긴다. 그때까지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조금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를 기다려온 것처럼.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 끼니를 거르지 않았고 출근할 때도 어깨가 덜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점심때 그와 통화를 하며 밥은 먹었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걷는 이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내리누르고 살았던 한 가지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이 아이의 엄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며 가난 속에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할 때도, 아들이 결혼하며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처럼 그 아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로서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벅찼던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지. 너만 새 출발하는 게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서 조금씩 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도, 오랜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감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두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버린 사람이 있는 만큼 지켜야 할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